안녕하세요.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 공시렁 35회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하여튼 전 세계를 덮치고 나서 저희도 팟캐스트를 잠시 쉬었다가 지금 오늘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반도 황혜평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한 6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파챔입니다. 벌써 6개월인가요? 힘 많이 지났네요. 저번 1월 2일이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6월이구나. 저는 송송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특별하게 참여한 이동근입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로운 팟캐스트에 젊은 피로 수혈된 이세혁이라고 합니다. 오. 네, 이제 오늘 내용은 원격 의료 관련된 제 1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고 듣다시피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원격 의료,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아마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병원 약국 다니는 과정에서 체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원격 의료가 실제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원격 의료가 무엇인지 관련돼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격 의료라 하면 우리가 기존의 의료 행위는 항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소의 제한이 없는 거죠. 병원 밖에서 의사나 환자가 이런 ICT를 활용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든 의사가 그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두 종류를 나눠 본다면은 행위 주체 간별로 보면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도 있고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도 있고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이제 ICT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얻어진 이런 정보들이 기존의 병원에서는 물론 다른 자료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 자료들을 의사가 그 의사 개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진료 행위를 했던 게 기존의 의료 행위였다면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환자 이외에 다른 환자들의 정보들이 모아진 그런 데이터들을 일종의 빅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그거에 따른 적절한 의료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의 전문 지식 플러스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저희가 이제 원격 의료라는 게 저희 이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온 거 이제 과정을 좀 보면 이제 2월 23일 날 이제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면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한시적으로 특별한 상황이어서 이제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못 가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받고 전화로 그다음에 팩스를 받아가지고 약을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이제 원격으로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대응이 있었던 게 이제 2월 24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전화 상담하고 대리 처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제 전화 처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대리 처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하고 있고 또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을 받고 있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의 대리인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또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을 돌보시는 분들을 대리인으로 봤을 때 그 대리인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4월 29일 날 이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라는 이제 기재부 중심의 어떤 비상중대본이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원격으로나 이제 비대면 의료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점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0일에는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이 있었는데요. 그 연설문에서도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비대면으로 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이제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그때부터 원격으로나 비대면 의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하였고요.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거는 그 전에는 이제 기재부를 통한 이제 원격으로 등이 이야기가 되다가 이제 5월 13일 날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21대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으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화 진료나 대리 처방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격으로나 비대면 의료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5월 29일 날 2020년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고 그 경제 정책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원격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디지털 뉴딜의 세 번째 항목으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고 그 비대면 산업의 육성 중에서 의료가 있는데 그 의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 취약계층 13만 명에게 생활습관 개선 등을 목표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한다는 게 있었고 또 경증 만성질환 17만 명에게 웨어러블을 보급하면서 동네 의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고도화시킨다라는 게 있었고 취약 어르신들 12만 명을 대상으로 IoT하고 AI 기반의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식의 이제 원격으로 추진 사업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진행했던 최근에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장에 약국에서 약국을 하고 있고 약국을 근무하고 있는 약사님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한 2월 이후에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3, 4개월 정도에 실제로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진행이 됐던 거 현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환자들이 약국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뭐 팩스나 전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진행되는 실제 과정에서 좀 어떻게 좀 느끼고 이렇게 보셨는지 이런 지금 진행되는 이 정책을 한 번씩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릴렉스하면서 해요. 낯설어요. 목소리도 너무 빠르신 것 같고요. 조금 천천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원격 의료가 사실 저희 나라의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을 진행을 하자 말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지는 몰랐는데 국회에서도 지금이 21대인데 18, 19, 20대 때 다 입법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물론 다 무산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추진 역사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런데 제가 약국에서 보면 그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 3월, 4월 이때는 거의 환자분들이 전멸을 했다고 봐야죠. 환자들 전멸. 그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 전에 약국은 거의 정적이 흘렀잖아요.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주로 위에 이제 소아과가 있는 밑에 약국이기 때문에 뭐 더 심했다고도 볼 수 있긴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평상시에 뭐 경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들을 안 오셨을 것 같고 이제 만성 질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 하니까 어떻게든 가야 하니까 이제 전화도 하시고 기존에 처방을 받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저희 위층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 않으셨던 분 그런 분들도 그냥 전화 처방을 하셔가지고 그 전화로 주시는 분들이 꽤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신규인데도요? 아닌가? 다른 동네 병원 처방이었나? 아무튼 전화 처방이 기존에 제가 저희 그 정보의 PM 거기 자료에 없었던 환자분들도 그렇게 전화 그렇죠. 처방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받고 동네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지정한 약국으로 식이니까. 팩스를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저희가 생활 속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전화 처방은 좀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3월, 4월에 비해서는 지금 5월 중반 지나서는 저는 좀 거의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병원에서 그런 전화로 팩스나 이렇게 오는 처방 저는 거의 못 받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간간히 오긴 해요. 전화 상담으로 돼 있는 팩스 처방전들이 간간히 오긴 하는데 신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기존에 있었던 환자들의 처방을 이제 반복으로 내는 케이스들이 100%. 그렇죠. 다 반복 네. 처방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몇만 건을 했는데 그것들이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쌓여 있는 30건이 너무 30만 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겠다. 왜냐면 이게 반복 처방인데 그게 사고가 나거나 의료 사고가 나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할 케이스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동네 병원은 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대학병원은 이렇게 좀 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해요.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서너 건 이렇게 전화상담 처방전을 소화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더 저희가 2부에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야 될 얘기이긴 하지만 원격 의료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처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 이 전화 처방이 안 된다고 하였을 때 과연 그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는 봐요. 근데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뭐 그 전화 상담 비대면 진료가 한 30만 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좀 더 자세한 평가를 앞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 평가가 사실 크게 어떤 다른 내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자료로서의 유의미함이 없잖아요. 계속 네. 반복 처방.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바지만 그렇죠. 이거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그렇죠. 그것도 네. 오바라고 보고. 그러니까 뭔가 평가할 수 있는 30만 네. 건이 아닌 거. 네, 이건 어쩔 수 아니 없는 저는 그렇게 거니까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5는 아닌 거. 그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지금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 보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전염력이 높으면 치명률이 떨어지는 거고, 치명률이 높으면 전염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거와 전혀 다른 바이러스였었고 지금도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나갈지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경우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원격 의료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네. 조금 네. 좀 그 예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고 지금 그 시점에서 그 방법 아니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약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이런 감염병 시대에 그런 예외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건 한시적이라고 하는 거에 따옴표. 그럼 감염병이 만약에 지나가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럼 정상적인 의료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예 그거를 시스템을 가지고 네. 이 우리 의료 체계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를 정상적인 상황에다가 외삽을 할 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 정부의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되어져 있는 거고 그 중요한 그 첫 번째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기재부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아까 저희 이동근 근데 간사님 그 얘기는 2부에 2부에서 해야 돼요. 아니 이 얘기.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잠깐 아까 얘기했던 거에 기재부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뉴딜 형태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함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에서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함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누가 제시를 해줘야 되냐면 부가가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감염병 상황은 누구든지 그거를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기회를 해서 감염병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도입을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도입하는 근거가 그거 도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비감염병 시대에 도입한 원격 의료와 정상적인 시대에 도입하는 원격 의료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당연히 그 이거를 반대하는 쪽은 황당한 느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용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2부에서 얘기를 하죠. 일단은 1부에 맞는 주제로 어쨌든 어떤 문제 의식인지는 지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예. 계속 다뤄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좀 쟁점이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험이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들마다 저는 그걸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그거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외국 사례에서 우리가 참조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비대면 시대에 아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고 그거를 참조해서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럼 해외 사례를 좀 한번 그럴까요? 예, 간단하게 네.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이 아예 원격 의료 자체를 아예 명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걸로 오스트리아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인가.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한 5년에서 10년 동안 현재 꾸준히 그 원격 의료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전체 의료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땅 자체가 넓고 접근성 자체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의료 비용 자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이제 의료를 거의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규제를 거의 철폐하다시피 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형태인 통제 사회로 거고. 가고 있어요. 중국은 통제. 뭐 안면 인식으로 범인도 잡아내는 사회인데 거긴 놀라워. 그거는 놀랍다기보다는 네. 무섭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노인 인구가 워낙에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노령 인구들을 다 현재 의료 시스템 안에서 케어를 하기 힘드니 원격 의료가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유럽은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원격 의료 자체를 명시 딱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거를 규정을 하지 않고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이 그냥 현재 의료 시스템 안에서 전화 상담이나 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그냥 쭉 이루어져 있었던 나라들도 꽤 있고 보조적인 역할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원격 의료의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이 좀 규정이 되어 있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도 좀 제공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거 원격 의료를 행하고 있는 대상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보면은 뭐 신부전,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뭐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위한 게 거의 그런 질환들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시한 물론 이제 그런 ICT 장비 자체가 이제 막 지금 현재 막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랑 다른 새로운 기기가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원격 의료를 도입을 하냐 안 하냐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의료 자체에서 어떻게 환자의 그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형태가 무엇인지 또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뭐 정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또 의료 소비자 뭐 환자 입장에서 그런 개인 정보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조금 더 환자의 힘을 환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격 의료를 도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의로 지금 지난 20년간 오늘 이 시점마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건 2부에서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원격 의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의 진료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체는 크게 어떻게 의료의 수단인 거거든요. 수단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전체 의료가 가져야 할 그 향해야 될 그 목표 그 건강 증진이나 유지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 이게 병원에서 진료를 하나 병원 밖에서 진료를 하나 어떠한 방식으로 진료의 형태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게 도움이 된다면 환자들의 즉 국민 건강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은 국가별로 그 의료 제도적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나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조합해서 도움이 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계속 도입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논의에만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의 원격 진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진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모니터링의 사례들을 많이 들잖아요.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웨어러블을 어떤 거를 써서 당뇨 측정을 어떻게 하고 뭐 팔에 차는 시계나 뭐 이렇게 칩으로 신부전을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모니터링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는 다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더 큰 범위인 거고 원격 의료 안에 원격 진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큰 범위의 원격 의료 안에는 그 원격 상담이나 원격 뭐 자문, 원격 감시나 뭐 의료 지원이나 지금 같은 그런 게 포함이 되어질 수 있는 근데 이제 거거든요. 그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게 원격 의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원격 의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계속되고 서로 이게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서로 비교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네. 그거는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원격 진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원격 진료보다 원격 의료가 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진료 자체는 의사의 그런 진료 방식의 문제인 거고 어떻게 보면 뭐큰 원격 의료의 틀 안에 일부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그 일부분의 문제를 여기에 그 찬반대 그 논의 때문에 원격 의료라는 큰 틀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도 지금 초고령 노령 사회로 가고 있는 속도가 정말 세계 제1위로 빨라져 있는 상황이고 감염병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2부에서 길게 더 그러니까요. 얘기를 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거는 이제 이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실질적인 논의는 그리고 그게 이명박 때의 원격 의료도 기재부에서 주관을 했었고 그다음 박근혜 때
원격으로도 기재부가 주관했었고 보건복지부는 가만히 있는데 문재인 기재부는 왜 대통령의 그럴까요? 원격으로도 사실상 기재부가 지금 그렇죠. 주관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주관을 누가 하고 있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가 그러니까 필요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작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 부서인 정부 부처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하지 말자는 입장일 때도 있고, 근데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는 국가의 재정과 이런 것들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실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쟤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의심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격 의료하고 원격 진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아카데믹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그 영역은 다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 네. 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까 스머프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부가가치가 이제 얼마만큼이 되고 산업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국민의 편익이잖아요. 아니요 건- 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건강의 증진이나 그런 원칙 하에서 도입을 하는 것들이 되어야 아니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돈벌이가 될지 어떻게 산업이 될지를 밑에 깔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원격 의료 아까 송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격 의료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 자체를 너무나 이해 당사자라고 해야 될까? 의료 제공자 입장인 저희도 그런 편에 속하긴 하지만 이런 입장과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입장의 얘기가 주였던 거죠. 제일 중요한 이용자인 의료 그러니까요. 소비자나 국민의 입장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이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형태가 좀 더 편하고 조금 더 나의 건강 유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형태의 논의가 계속 앞으로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료 소비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그 고심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그 정보의 비대칭을 그렇죠. 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핵심이 어떤 거냐면 기관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가야 환자가 무조건 기관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무조건 기관 안에 있죠. 의사가 찾아가는 방식은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의사가 찾아가는 방식도 우리 의료법에 있죠. 왕진 제도가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안 해도 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체계를 보건 의료 체계를 바꾸자고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우리 송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 이용자를 중심으로 놓고 그 의료 이용자가 의료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의료 공급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료 체계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워낙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되어져 있고 습관 자체가 아픈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 제공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의료 이용자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있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원격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쪽을 원격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의료 이용, 그러니까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 체계로 바꾸겠다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니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그러면 의료 체계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인 부분들, 수단적인 부분들로 얘기가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그 진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질을 그렇지 않겠어요? 높여내고 이런 누가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근데 돼야 되는데. 얘기가 이걸로 하면은 뭐 돈을 얼마큼 벌 수가 있고 산업적인 측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지금 송쌤이 얘기한 것처럼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는 의도적으로 끌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끌고 들어와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병원 어떻게 가냐 그걸 이용을 해갖고 하니까 더 편리하구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네, 노리고 이데올로기- 있다라고밖에는 이데올로기가 있죠.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죠. 누가 이 사람들이 편리한 부분들을 좀 더 반대하겠어요? 2부에 하고요. 주요 얘기가 자꾸 이게 새. 네. 이 원격 의료 관련해서 우리 주로 그동안 쭉 논의가 됐었던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간에 나왔던 이거를 주장들을 한번 예, 짚어보는 정리를 걸로. 하면 그리고 이제 뭐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좀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가 한 90년대부터 시작은 됐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들어온 게 2011년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일본은 이제 원격 의료가 확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되는 이 계기점이 있었더라고 일본은. 이게 우리는 이제 그걸 옆에서 봤지만 우리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도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력 관련된 이제 굉장히 이런 많은 뭐 논란이라든가 이번에 핵폐기장 울산 북구 뭐 주민투표라든가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감염병에 의해서 우리도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가면서 원격으로가 이제 한시적으로 좀 밀고 들어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동일본 대지진은 이제 방사능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급속도로 일본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아예 그 IT를 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예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알리페이든가 바이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업체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 아예 플랫폼 자체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IT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진행을 재난 한 상황에서 거더라고요. 그런 예.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 뭐 여기 가입자들이 뭐 한 2억 3억 정도 이상이 가입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이 정도면 뭐 데이터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뭐 부작용이라든가 효과라 이런 걸 정말 이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 하여튼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우리 바로 옆에 나라들이고 우리가 비교가 되는 나라들이어서 이런 경우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미국은 내용인 것 어떤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 기업 자체가 그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점 하면서 그게 이제 보험적으로 계속 편입을 더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이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사용자가. 언제서부터 도입을 했나? 미국도 90년대부터 도입을 아니 했죠. 본격적으로. 아 본격적으로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최근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또 제가 좀 신뢰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가 이제 약국이니까 그 미국에서 그 택배 배달, 그러니까 원격 의료하고 택배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일란사 쌍둥이거든요. 필팩. 예. 근데 그 이 미국에서 그 대규모 그 이 체인 약국이 그 증가를 하는 거, 그 거꾸로 독립 약국이 이제 줄잖아요. 그게 그 일정 정도 2000년도 그 후반 정도 되어지면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체인의 그 확장수가 줄기 시작을 하고 독립 약국이 그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었냐면 택배로 약을 받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택배로 받는 그 약의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를 못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는 약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대부분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약만 덜렁 놓고 가가지고 약을 받아서 약을 먹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인간적으로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거를 유의미한 내용이네요. 예, 그 부분은. 이거를 누구랑 얘기를 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한 게 자기 지역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상담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확 그런 비율을 줄이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접근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너무 접근이 잘 되다 보니까 게다가 주말에도 열어줘. 근데 또 이렇게 밤에도 측면을 열어줘.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한국 같은 경우 오히려 접근성이 물론 대도시나 주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집 앞에 있는 병원 취약 약국 지역이 너무 있긴 많죠. 하죠. 근데 네. 분명한 건 취약 지역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 그 동네 안에 병원 약국이 없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도 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 무슨 말인지 곳을- 알겠는데 취약 지역에 그럼 취약 지역에 누가 계시냐면 취약 지역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 이분들이 우리가 이 디지털 격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혼자 이거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IT를 활용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IT를 가르쳐 줘야 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려면 왜 하냐. 아,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그럼 야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럼 택배로 가야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일본 같은 보면. 경우에는 그런 섬에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나 그렇게 거기 상주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간호사가 그 의사랑 그렇게 원격으로 환자를 옆에 대동을 하고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환자와 실제로 얘기를 의사가 하고. 직접적으로 원격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그것들을 그렇죠. 조언해 줄 사람이 환자와 같이 있는 의사 거예요. 간의 그런 디지털 기기나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일견 뭐 당연히 뭐 그럴 그러면 수도 우리가 있지만 조금 이제 그거를 나누어서 보완할 수 있는 2부에서 자금이 있지. 한번 아니 이제 잠깐 그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음. 대표적으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가장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접근성 확대예요. 편리한 그런 거죠. 취약 지역이나 그런 취약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그 간단하게 좀 괜찮아요. 그 의료 접근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거를 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건강 관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병원을 어쨌든 가야지만 내 건강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네, 달 사이에 병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물론 뭐 의사가 뭐 매일매일 뭐 당뇨 매일매일 그 체크를 해가지고 쓴 걸 갖고 와 이렇게 보고 그렇기도 하지만 뭐 안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상적인 생활을 포함해서 나의 그런 건강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ICT 기기로 활용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주로 내세우고 있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원내 감염병 전염 우려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우선 비용이죠. 기기를 사야 되는데 그 기기는 분명히 뭐 그게 개인 부담이건 그거를 보험 적용을 해서 국가 세금으로 나가건 분명히 그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봤을 때는 품질, 의료의 질이 의사의 오감을 다 활용한 진료와 시각적으로 화상이나 뭐 이런 눈으로 보는 걸로만 해서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의료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의료 기기 같은 게 막 모바일 이런 기기들 나오잖아요.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것들이 그것들의 이런 안정 그러니까 스테빌러티가 보장이 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얘기될 수 있고 세이프티 아니? 또 아니, 안정 그러니까 기계마다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정성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지금 그 송쌤이 얘기했던 그 긍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대로 여기 부정적인 부분에 반대작용으로 나와 그러니까 있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일단은 정리는 네, 하고 네, 가자는 네, 거예요. 네, 이 네, 기본적인 네. 내용은 그다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료 사고 왜냐하면 났을 때 이런 경우에 원격 그 의료 상황에서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기존에는 의사든 누구든 어쨌든 책임 소재를 조금 더 가리기 편했던 편이 있는데 이건 좀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이걸 뭐 기계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기계를 만든 회사한테 물을 것이냐, 뭐 기계를 의사한테 활용하지 물을 못한 것이냐. 환자한테 물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개인정보 문제죠. 이 개인정보를 이게 익명화 시켜서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인공지능이 이제 뭐 딥러닝을 해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진료에 이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익명화된 그 개인 정보들이 어떤 민간의 한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문분 또 게다가 다른 지금 또 데도 그런 것들을 풀어줬잖아요 법으로. 그러니까 익명화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가명화를 네. 하게끔 예. 데이터 되어 있어요. 3법으로 풀어준 상황에서 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 정보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정보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고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들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이건 사실 빅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죠. 왜냐하면 이미 정형화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자 성별이 네. 있고 나이가 있고 뭐 빅데이터하고는 좀 달라요. 빅데이터라기보다는 큰 DB죠. 그러니까 DB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긴 하죠.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핵심적인 생각은 지금 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정보예요. 왜 우리가 이걸 갖고 자꾸 논란을 삼냐면 개인정보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나라들, 특히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그 국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한국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지금 밀고 있냐? 두 번째, 아까 그 그린 그 부가가치 두 번째가 K 방역 성공으로 인해서 국가 신뢰가 올라갔어요, 한국이.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박근혜 정부하고 확연하게 비례가 되는 거죠. 메르스 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것, 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 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칭송을 하니까. 잘한 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신뢰도가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그게 잘못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정부나 국민들 간의 신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그런 신뢰도가 좀 높아지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아니 그게 있다고도 이 부분하고는 보고.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 부분에 정부 신뢰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개망신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데이터 3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느 그 데이터 관련 법안이 얼마만큼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하고 바꿔가야죠. 그래야지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더 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더 설명은 없을 것 어,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네. 아까 네. 말했던 이동훈 것처럼 선생님. 디지털 격차가 되게 관련된 그러니까 나이들 시거나 약간 저소득층이거나 또는 학력이 좀 낮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무래도 디지털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격으로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용이 좀 불편할 부분이 있을 거라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건강권에 대한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원격으로에 대한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취약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학교 등교 같은 경우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없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애들은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신 게 그건 제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보급이 정말 잘 됐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가정마다 그런 기기들이 없는 데는 정말 빨리빨리 다 보급해 주더라고요. 아 나라에서? 예. 그건 잘. 그거 반마다 아니, 선생님이 초창기에는 다 그게 체킹했어요. 되게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처음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잘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뭐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하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2부에서 만나. 2부에서 더 이게 논의가 되겠지만은 저희 흥미로웠던 점은 디지털 격차라는 예.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서도 이제 오는 그 주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도 그 저희가 그렇죠. 이제 좀 복잡한 설명에 대해서 그 대면을 해도 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디지털까지 도입이 되면은 우리나라 특성상 IT 강국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게 유입이 확 될 텐데 그 속도를 과연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내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덧붙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원격 의료가 뭐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 미국에서의 원격 의료 사용자가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거든요. 그만큼
사실상 원격 의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그나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 이 정도 뿐이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게 엄청 늦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원격 의료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1부는 뭐 어쨌든 저도 특별한 원격 말은 의료에 대한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내용, 현재 해외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아 잠깐만 이제 2부에서 동구쌤이 이제 말씀하신 거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을 하고 아까 제가 이제 데이터 봤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니까 최근 상황은 미국이 이제 올해 원격 진료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30배 정도가 늘어가지고 한 10억 건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미국 전체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용을 한 걸로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이게 최근에는 아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 이게 상황이니까. 아주 굉장하게 이제 얘네들은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스템을 가지고 아니, 있습니다. 우리도 안 했던 전화 상담이 30만 건이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네, 그렇게 이걸로 이제 그 원격 의료 관련된 팟캐스트 1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